자,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프로와 함께 얘기 나눌 텐데요. 일단 지금 자민당 관련해서는 투표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3시 40분경이 되면 총재 투표 결과가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하니까 저희도 주시를 계속해 볼게요. 현재 아시아권은 좋은데 우리 시장 쉬고 있습니다. 두 프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급적인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사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들어오기는 합니다. 코스피 쪽으로요. 그런 가운데 어디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매수 물줄기 보내고 있는지 같이 볼 텐데요. 일단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물론은 두 종목에 괴리는 있지만 그래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KB금융, 현대차 등등과 같은 종목도 같이 보이네요. 네, 외국인이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보는구나. 오랜만에 외국인 순매수 탑10에 삼성전자 이름 보니까요. 너무 롱타임 노시예요. 반갑습니다. 거의 한 16개월? 죄송합니다. 16거래일 만에 순매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을 완전히 벗어났냐? 확실하게 다시 주도주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오랜만이어서 제가 말도 혼나고 그러는데 이제부터 외국인이 돌아왔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십니까? 그간 진짜 안 샀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판단해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좀 섣부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한국은행 총재께서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들을 계속 연속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의 금리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뉘앙스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해외 증시들은 굉장히 잘 간다. 근데 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가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기준금리를 통해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매파적 발언을 이어왔던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할 의향이 있다. 내년까지 최대 2%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월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가 경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을 때 정책을 피벗을 완벽하게 전환하겠다라는 것이 이 공공연하게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자,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정부 부채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경제 활성화도 더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지금 지준율을 50%까지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금을 더 공격적으로 풀겠다라고 얘기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인상하게 되고 건설주 다시 한번 잠깐 반등하게 되고 이런 효과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계속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를 끝낸 것은 이미 이제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제 일본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적절한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를 적절할 때를 찾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GDP 성장률을 계속 강조를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각 기업들에게 일단 임금 상승률을 먼저 요구를 하겠죠. 이 부분들의 뒷배는 결국 일본 정부가 부담을 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후임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두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자문단 성격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예 지금처럼 변동성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시장. 그러니까 변동성이 우리가 과거 이제 8월 5일 때처럼 이렇게 크게 나타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오히려 이제 금리 변화에 따라서 각국의 포지션이 달라질 때 이 각국에 대해서의 수익과 수출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중개 무역을 하는 입장의 한국의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금리 인하가 완벽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양적 완화가 되는 곳에 좀 더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긴축을 하게 될 때 있어서의 어떤 상사 기업이나 가치 쪽을 투자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손바뀜이 좀 빈번하게 일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하이닉스 막 떨어져서 이거 어떡합니까? 곡소리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너무 생뚱맞고 너무 악의적인 보도다. 실제로 어제 9% 상승할 때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됐던 그 주체 중 하나 뭐냐면 JP모건입니다. 모건 서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는 악재를 터뜨려 놓고 모건에서는 오히려 SK하이닉스를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건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들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께도 말씀 좀 나눌게요. 일단 사실 외국인이 삼성전자, 외국계 쪽에서는 지금 들어오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모아놓고 보면 외국인이 그래도 삼성전자를 많이 사 보이지는 않아요.
그 가운데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지금 외국계 창구, 지금 창구 보면요. 외국계가 거의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확실히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제 또 안도 랠리 쪽으로도 방향이 잡힌 건지 이게 상승이라고 한다면 또 제한된 상승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 또한 있어서 이건 반도체 업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HBM 업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마이크론 실적을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HBM과 관련된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다라고 지금 회사에서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뭐 HBM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 엔비디아 일부분을 담당을 하고 주요 대부분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런 이제 HBM D램에 대한 이런 이제 엔비디아 향 매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업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업황 중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다라고는 하지만 AI에 대한 투자 부분에 대한 그런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레거시 반도체도 좀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DDR4냐 아니면 DDR5냐에 따라서 지금 재고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DR4에서 지금 DDR5로 완전히 거의 넘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DDR5 D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공급이 빡빡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DDR4는 이전 세대이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전히 이제 실적에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를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DDR5, 그다음에 HBM D램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고요.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기업용 SSD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나왔었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체에 대한 그런 이제 뭐 과연 이제 이 부분이 맞았냐 틀렸냐는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10월 초에 지금 발표될 걸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보다 아마 다다음 주에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만약 삼성전자의 이런 잠정 실적을 보고 삼성전자도 여전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이러한 반도체 관련된 업황의 우려감은 상당 부분 좀 희석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임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매력도를 지금 따져본다면 역시나 하이닉스 쪽이신 거예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HBM D램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HBM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더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SK 하이닉스 쪽이 좀 더 우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회사 전체적인 수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D램과 낸드 플래시에서 시장 점유율 1등 회사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만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잠정 실적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 잠정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잠정 실적 저희 또 따져볼 거는 많네요. 삼성전자 결국 외국인 계속해서 매도 랠리는 이어가지는 것으로 다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네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그 때를 기다리자. 알겠습니다. 그럼 소부장에 대한 기회는 어떻게 살펴볼까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차별적인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속에서 오히려 CXL 쪽이 강합니다. 네오셈도 오늘도 추가 상승을 위한 윗방향을 어제 이어서 더 그리기는 했어요. 뭐 상승 탄력도가 더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소부장은 이제 확실히 이런 테마성으로 봐야 하는가? 이 부분 얘기 나눠볼까요? 일단 소부장은 아직까지도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소부장 쪽을 좀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어떤 상승 추세가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낙수 효과를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좋으면서 SK 하이닉스가 같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외국인들이 더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실적 발표 전까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조차도 정확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판단은 과연 이들이 그럼 지금의 좋은 실적을 가지고 2026년
2025년, 2027년도까지의 펩 시설을 계속 양산을 할 것이고 증설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 2026년도에 P4를 이제 완공을 지어서 양산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를 지금 27년도 지금 계속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당장은 장비주보다는 대표주들에 좀 더 주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의견이 좀 많이 나뉘어요. 지금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자리 그리고 시간만 허용한다면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겠죠? 챙겨보시면 좋겠고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급 불씨가 살아있어요. 기관 쪽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보이고 지금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이고 그죠? 에코프로 BM도 같이 보입니다. 임 대표님, 중국에서 지금 CATL이며 리튬이며 날아가잖아요. 영향이 같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중국 내부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그건 중국 내부적인 그런 상황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 이유는 CATL의 PER이 지금 LG엔솔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CATL에 대한 이제 뭐 시장에서 뭐 중국 시장 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여전히 일단 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리튬 관련돼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조금 뭐 반등한다라고 해도 크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22년도에 리튬 가격이 상당히 높았을 때 그 각국에서 리튬 광산을 대규모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거가 발견된 이후에 보통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채굴할 때까지는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면 아마 내년부터 이렇게 발견된 그 리튬 광산의 채굴이 본격화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리튬 광산의 채굴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기는 상당 부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계속 이제 이런 2차 전지, 특히 이제 테슬라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지금 이제 2차 전지주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미국 최근에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둔화가 되면서 유럽 지역 내에 지금 보조금, 특히 이제 독일 지역에 보조금을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부활하는 게 꼭 좋은 거냐라고 하게 되면 거긴 약간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U에서 보조금을 폐지한 가장 큰 이유가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을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보조금을 부활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내에서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EU가 과연 이거를 쉽게 그리고 EU 내에 있는 국가들이 과연 쉽게 보조금을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뭐 희망사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부활이 확정된 이후에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조심해도 괜찮다. 나중에 더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때 그때 확실한 진입도 나쁘지 않을 테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지켜보기 구간으로서 바라보고 계시네요. 근데 사실 이쪽이 가려면 테슬라를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한 달이 있다면 다음 달일 것 같아요. 10월. 그럼 국내 2차 전지주에게도 10월은 가장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출하량 공개가 10월 2일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10월 10일에는 뭐 2차 전지랑 뭐 상관이 없지만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얘기가 또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여기서 일단 전망은 좋던데요. 잘 나오는 숫자가 보여지게 된다면 2차 전지는 더 내릴 때도 없지 않나? 아니면 지금 조금 내린 것, 오른 거 다 반납시키는 결과일까? 사실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는 어떻게 그려가고 계세요? 저는 일단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의 기회는 11월부터 11월이요? 11월부터가 기대가 된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아까 이제 임준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유럽 지역에서도 지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는 원인은 결국은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각국에서 이런 노력을 하자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뭐 유럽에 있는 좀 독일이라든가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합장사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만일 보조금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보조금이 자연스럽게 또 중국 정부를 또 지원하는 역할이 될 것이고 중국 정부는 안 그래도 지방 정부에 줘야 될 재정까지 빼들어가면서 주도 사업으로서 이것을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사업에 지금 투여를 하다 보니까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대로 허덕이고 있고 오히려 전국 정부에서는 전기차 시장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 시장과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 뭐 CATL과 BYD가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다더라 하는
부활하는 것은 해외 실적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자국 내 내수 부분들에서 다시 부활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1월이라고 근거를 말씀드리는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0월 31일 되면은 EU 집행위에서 중국의 개별 기업에 대한 전기차 수입 관련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입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0%씩 부과를 했지만 만일 여기서 이제 개별 기업이 얼마만큼의 편차가 보일 것인가. 지금 뭐 언론에서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밴드가 뭐 17%,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36%니까 어떤 기업은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만든 이 자동차를 유럽에 수출을 한다. 그러면 관세만 46%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중국도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로 이거 좀 깎아달라. 우리가 가격에 대한 하한가를 제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지금 유럽 집행위가 그런 거 소용없다. 어차피 이거 올해만 버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아예 퉁쳐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거는 지금처럼 했던 변동 매매가 좀 나오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2차 전지와 그리고 전기차 시장을 한 번 정도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래서 듀데이트는 아무래도 이제 11월부터가 조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10월 31일 날 발표되는 이 개별 관세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정책들을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는 일단 뭐 EU 쪽에서 어쨌든 정책적 방향 확인하고 11월에는 확실하게 포지션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 내려주셨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미리 바라보고 있다가 11월부터 확실한 포지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궁금해지는 게요. 임순재 대표님, 사실 저희 SK하이닉스도 지금 잘 가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앞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바이오는 금리 인하 수혜받을 거다,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딱 쉬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아마 포트폴리오에 이걸 다 담아야 하는 건가? 그럼 종목만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 순환만 노리고 계좌 수익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건 맞는 건가? 굉장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구간처럼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포트 전략을 가져가야지 지금은 정확한 말은 없겠죠? 가장 베스트 포트일까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지금 빠른 순환매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 순환매에 동참을 하실 수 있으면 동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좀 더 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각 지금 뭐 세계 이제 업종에 대해서 이제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부 각 섹터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긍부정에 따라서 어느 날 그날 이슈에 따라서 그 해당 종목들의 등락이 이제 엇갈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슈, 내가 이걸 갖고 오래 간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약간 좀 낮은 수익률로 가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되면 이거를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은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이슈가 있을 때,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 이후에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 이제 중반 이후서부터 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온 이후서부터는 다시 이제 관심을 또 이제 시장 내에서 지금 현재 가장 그나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일단 조정이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짧게 여기까지만 저희 점검해 볼게요. 현재 롯데케미칼, LG화학, 금호석유 보이고 있는데요. 김덕호 대표님 짧게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학주가 이제 오랜만에 움직입니다. 이제 다시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중국의 영향인 것 같은데요. 중국 영향도 있겠지만은 지금 중국이 경기가 부진하게 되면서 금리를 계속 완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국제 에너지 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에서는 계속 증산을 하겠다. 사우디도 이번에 증산 결정을 지금 한 번 더 내렸죠.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국제에너지협회에서는 감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미 과잉 생산된 유류분뿐만 아니라 차후 이제 중국이 3년 동안에 겪게 될 어떤 침체라든가 경기 동향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지금 시점에는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그러니까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한 10% 내외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을 꾸준하게 취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구간 알겠습니다. 저희 잘 기대를 해보면서요. 임순재 대표, 김덕호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